안녕하십니까. 국사 세 번째 강의입니다. 세 번째 강의는 우리 독학사 빨간 책의 제2부 중세사회 중 제1, 2, 3장입니다. 제1장은 통일신라와 발해, 2장은 고려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3장은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입니다. 그러면 통일신라와 발해, 고려시대 사회를 이번 세 번째 강의에서는 다루겠다는 얘기지요. 자, 우리 화면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제2부 중세사회. 이 중세사회에서는 통일신라와 발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남북국 시대라고 하죠. 남북국 시대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최초의 국가지요. 제가 기억을 도울게요. 고조선의 건국 과정을 알려주는 신화, 그렇습니다. 단군 신화입니다. 그리고 초기 국가로 이어졌습니다. 초기 국가라고 하는 것은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삼원입니다. 그리고 이 초기 국가가 바로 연맹왕국이었다고 했죠. 연맹왕국은 왕은 있으나 왕권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권이 강화되면서 고대 국가인 삼국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삼국시대 다음에 남북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통일신라와 발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과연 여기는 출제자가 뭘 노리느냐? 이걸 노립니다. 예컨대 지금 신라가 어차피 고구려 땅을 다 당에게 뺏기고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잇는 이 지역을 통일했다 하더라도 세 개의 나라가 합치었으니까 왕권이 세 배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전제 왕권을 강화했느냐. 두 번째, 그러면 백제와 고구려인들이 신라라는 나라로 합쳐졌을 때 과연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끔, 야,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라는 의식을 가져야만 서로 반발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민족 융합 정책을 어떻게 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제 왕권의 강화와 민족 융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통일신라 시대는 출제 대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통일신라 중대를 얘기합니다. 중대는 신라 통일 직후를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기억을 도울게요. 전제란 오로지 전자예요. 모든 걸 제압한다는 얘기입니다. 왕권이 세 배는 커져야 되니까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려면 귀족의 대표인 상대 등을 누르고 왕의 집사가 뭐예요? 왕의 잡심무름 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왕의 집사부의 시중 세력을 강화시킨다. 이게 전제 왕권의 강화의 첫 번째 취한 조치입니다. 귀족 세력의 대표인 상대 등 세력을 약화시키고 집사부의 시중 세력을 강화시킨다. 물론 전제 왕권을 강화시킬 때는 토지 제도도 귀족 세력이 가지고 있던 노급을 폐지하고 국가와 관료로 편입해서 관료전을 지급한다. 또한 정전도 지급한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예요. 상대등 세력을 약화시키고 집사부의 시중 세력을 강화한다.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과 정전을 지급한다. 여러분, 관료전은 관료들한테 주는 거예요. 노급은 귀족들이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관료들한테 지급한 땅이 관료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전은 국가가 직접 농민에게서 세금을 받습니다. 귀족이라는 중간 개입자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항상 관료전과 정전 지급. 뭘 폐지하고? 노급을 폐지하고. 집사부의 시중 세력을 강화하고 상대 등 세력을 약화시킨다. 이게 바로 전제 왕권의 강화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두 번째, 민족 융합 정책을 위해서는 야, 고구려인, 백제인, 임마 신라와 같은 민족이야 라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특히 고구려의 마지막 왕자, 보장왕이 마지막 왕이지요. 그의 아들 안승을 진골로 편입하거나 가야의 김유신이라는 왕족을 진골로 편입을 해서 민족을 융합시키기도 했고, 물론 그 외에
고구려 귀족과 백제 귀족도 신라의 골품 제도에 편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가야의 왕족인 김유신, 고구려 왕족인 안승을 각각 골품 제도에 진골로 편입했다라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물론 신라 하대는 드디어 중대와 하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왕위 계승의 혈통이 달라진 겁니다. 자, 제가 기억을 돕죠. 여러분, 신라에서 가장 뚱뚱한 왕이 누구냐? 진평왕입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은 어땠느냐? 진평왕이 아침에 조회를 하기 위해서 궁궐을 올라가다 돌계단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몸집이 컸으면 돌계단이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못 낳고 딸 둘을 낳습니다. 이게 바로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인 덕만공주가 왕이 오르지요. 물론 덕만공주가 왕이 오르고 천희공주는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촌 여동생이 진골로, 즉 진덕여왕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더 이상 왕이 계승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자 두 여왕을 보필하고 진골, 즉 성골이 아닌 진골로서 김춘추가 왕이 오르는 거죠. 왕이 혈통 바뀌었죠.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 그리고 신문왕을 거쳐서 왕권이 이어가다가 아니 옛날에 성골의 반계가 다시 왕이 올라. 성골의 직계는 끝났으니까. 성골은 정말 왕의 혈통이고 진골은 귀족인데 성골이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당연히 진골이 왕이 올라왔겠지요. 그런데 다시 성골의 반계가 왕이 오르면 진골과 성골의 반계 간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중앙에서. 그럼 여러분 어때요? 우리 부부간에도 최선을 다해 싸우면 이혼이지요. 그런 것처럼 중앙에서 열심히 싸우면 지방에 신경을 못 씁니다. 그러자 지방에 있던 촌주가 중앙의 지배를 벗어나서 호족으로서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호족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와 결탁하느냐? 출세의 제약을 받던 육두품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무슨 사상으로 무장을 했느냐? 선종으로 무장을 합니다. 선종은 개인주의적이에요. 교종은 집단주의적이고, 예컨대 선종은 불림문자 견성어도 우리는 문자로 세우지 않는다. 그 사람이 성품을 봐서 문득 깨닫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호족은 원래 촌주인데 중앙의 지배를 벗어나서 사병과 농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장은 여러분 큰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람은 곡식으로 자기가 사병을 먹여 살리고 사병을 가지고 있으면 왕권의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게 중앙의 지배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욕두품이라고 하는 자는 지식인들인데 주로 선종을 개창하고 신라 정부에 반기를 든 거예요. 왜? 진골들이 독식하고 욕두품은 출세에 제약을 주었으니까. 그리고 선종이라는 새로운 불교를 합쳐서 호족과 욕두품의 정신적인 베이스먼트, 즉 기초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신라 하대입니다. 항상 출제자는 요걸 노립니다. 왕권을 어떻게 전제화했느냐? 민족을 어떻게 융합했느냐? 호족은 누구고 호족은 누구와 결탁하고 무슨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사실이 출제자가 노리는 부분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남북국일 때 통신라 시대에 관한 얘기고, 발해는 제가 다시 기억을 도울까요? 발해는 우리는 우리 거라고 그러고 중국은 자기 거라고 그러고 일본은 임자 없는 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구려는 우리 걸로 인정을 해주고 여기에서 건국되었던 발해는 우리 걸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고구려에서, 즉 발해에서 고구려적 요소를 찾으면 되는 거죠. 고구려적 요소를 찾으면 항상 문제 해결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기억을 도울게요. 첫째, 고구려의 흔적인 굴식 돌방 무덤. 여러분 따라해 보셔야 돼요. 굴식 돌방 무덤은 굴을 파고 들어가서 돌로 룸을 만들었다. 천장은 모주림 천정이지만 굴식 돌방 무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교 문서에 고려국이라고 표현을 했다. 여러분 고려국은 고구려의 약칭입니다. 그리고 돌사자 석등은 어깨 근육이 머리보다 더 커. 그건 고구려의 상무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고구려인은 뭐하고 놀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어렸을 때부터 돌멩이로 머리통 때리기 하고 놀았다. 이것처럼 고구려적 요소라고 하는 것만 찾으면 무조건 해결된다. 뭐라고 그랬죠? 굴식 돌방무덤, 외교문서에 고려국으로 표기한 점. 물론 지배층이 고구려인이 기도했지만
그리고 돌사자석 등이 대표적이더라. 이게 바로 출제자가 노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발해는 특히 중국의 제도인 삼성육부 제도를 최초로 모방했더라. 삼성육부 제도를 최초로 모방했으나 독자성을 가지고 있더라.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중국에는 왕 밑에 삼정성이 있지요. 지금 우리가 삼성이라고 부르지요. 그 밑에 육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은 한 명, 그리고 삼성은 3개 부처지요. 그리고 육부는 6개겠지요.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제사상에 놓는 과일이, 반드시 놓아야 되는 과일이 뭐 있을까요? 그렇지. 제사상에 놓는 과일 중 우리 겨울에 제사 안 지내고 여름에만 지내는 거 아니지요. 사계절에 있는 과일이어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추, 밤, 감은 반드시 놓습니다. 여러분, 감은 꽃감으로 있지요. 대추는 만료되면 1년 내내 있습니다. 밤은 껍질이 두꺼워서 1년 내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추는 씨가 몇 개요? 하나지요. 밤은 원래 3톨이 정상입니다. 요즘에 씨 없는 감이 있지만 사실 과거에는 감이 씨가 6개예요. 그래서 왕 삼정성 육조 판서가 여기에서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상에 과일을 놓을 때 항상 씨가 작은 것부터 놓아갑니다. 대추, 밤, 감.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포도나 수박은 씨 오라지게 많죠.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3개 외에는 안 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를 안 지내면 쌍놈이고 전국인 대추를 싹 사면 돈 벌 수 있죠. 이렇게 돈 번 사람이 허생원입니다. 물론 이걸 놓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 삼정성 육조 판서를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기억을 도와서, 대추는 꽃이 피면 열매를 맺지 않고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이 열리지요. 크거나 작을 뿐이지. 그래서 다산, 많이 나라. 밤은 아무리 고목이 되어도 심었을 때 씨앗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고목이 된 밤나무 뽑아보세요. 뿌리, 조상을 잘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 새색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 될 사람이 치마폭에 던져주는 게 뭐예요? 대추와 밤이죠. 대추 30개 던져주는 것은 30명 낳아, 이 말이에요. 밤 던져주는 건 너 조상 똑바로 모셔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감씨 심은 데서는 절대 감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지만 감씨 심은 데서는 감 열리지 않습니다. 다른 감나무와 접목을 해야 돼요. 접목이 뭔 줄 알지요? 그래서 결혼을 잘하라. 결혼은 일륜디 대산이라. 그래서 반드시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우리는 왕 삼정성 육조 판서가 있었는데 삼성육부 제도를 발해가 최초로 모방했구나. 그런데 독자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조선 다음에 초기국가 다음에 삼국 다음에 남북국 시대 다음에 무슨 나라예요? 그렇지요. 신라가 결국 호족 육토품 선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신라 하대의 혼란기를 이끌자 중앙에 있는 관리들은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서 세금 내라고 독촉을 하자 농민 반란이 일어나 버리지요. 이 농민 반란군을 데리고 궁예가 세운 나라 후고구려, 견훤이 세운 나라 후백제, 다시 신라, 후고구려, 후백제 세 나라로 나눠졌지요. 이 중에 궁예의 포악함이 결국은 신하들의 덕을 얻지 못해서 왕건이 추대되어서 고려를 건국하는 거죠. 그러면 고려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건입니다. 자, 고려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려는 사실 475년 동안 지속을 했고 34명의 왕이에요. 우리는 되게 이렇게 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가 붙어 있다. 나는 시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왕은 왜 선조나 또는 뭐 이런 조자가 붙는 왕들이 있느냐? 나는 중시조라는 얘기입니다. 뒤집어 보세요. 아, 왕위 계승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졌구나. 종자가 붙으면은 여러분 뭐예요? 이건 평범한 왕입니다. 그리고 군자가 붙었다 하면 이거 서자로서 왕이 오른 겁니다. 연산군, 광해군. 그러면 서자는 원래 사람 취급 못 받았지요.
그래서 항상 이 뒤에는 반정이 있습니다. 다시 원래 적자로 돌아왔다. 반정. 연산군 중종반정, 광해군 인조반정이 있죠. 그리고 충자가 붙었다 하면 이건 몽고의 사유입니다. 몽고한테 충성하라고 충자를 붙어줬어. 충렬왕, 충수광, 충예왕, 충모광 등이 바로 그들이지요. 물론 왕의 아버지 대원군, 왕의 장인 부원군, 왕의 어버지 뭐든 대비마마, 왕의 할머니 대왕 대비마마, 왕의 형제간 대군, 왕의 친척 군이 붙는 여러 가지 내명부가 있지만 그건 깊이 알 필요성이 없고, 고려는 일단 918년 건국되어서 1392년 유화대 해군으로 고려가 종말을 고했는데, 고려는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려는 초기 항상 다섯토막 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중기. 그리고 무신지배기. 그리고 몽고 간섭기. 그리고 고려 말기로 나눌 수 있다. 왜? 지배층이 바뀌니까. 여러분 고려 초기의 지배층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고려 초기의 지배층은 호족. 중기에는 문벌귀족. 이 문벌귀족은 여러분 대문 문자예요. 그럴 문자가 아니라 항상 문벌귀족은 여러분 기억합니다. 음서와 공음전이 이들의 바탕이다. 음서는 여러분 무시험으로 등용하는 시험제도예요. 멍청해도 음서제도로 관직을 받을 수 있지요. 공음전은 오품이사가 관료에게 국가가 주어서 세습시키는 토지입니다. 놀아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항상 문벌귀족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서와 공음전. 음서와 공음전이 항상 이들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무신지배기는 당연히 무신이겠죠. 그리고 몽고 간섭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입니다. 몽고를 등에 업고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에요. 항상 이들도 불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기구 중 도평의사사라는 기구를 독식하고 있다. 최고의 권력기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평의사사. 그리고 말기는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고려는 어떻게 지배층이 변한다.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신진사대부, 권문세족, 무신, 문벌귀족, 호족. 이게 지배층이 변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사실 태정광, 경성목, 그래서 태조의 업적, 광종의 업적, 성종의 업적이 언제나 출제자가 노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태조가 여러분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오픈하더라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하물며 나라를 건국했는데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태조는 널 앞으로 이런 일은 조심하거라. 그래서 훈계해서 요약한 내용 10가지, 이게 훈요 10조입니다. 훈요 10조를 태조가 발표했구나. 그리고 이런 10가지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개의 책이 있지만 이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예컨대 사만 건국의 업은 불력의 힘 입은 바 크므로 절을 짓고 업을 닦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숭불정책. 또 하나는 서경은 수독이 순조로워. 서경이 어디에? 평양이지요. 수독이 순조롭다는 풍수지리 약상 좋다 이 얘기예요. 1년에 100일 동안 그곳에 머물라. 그러면 풍수지리설을 중히 얘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숭불정책, 풍수지리설 숭상. 그리고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금수의 나라이므로 교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란은 원래 고려와 적대국이었어요. 거란이 친하게 지내자고 낙타 50피를 보내왔는데 굶어 죽였거든. 그러니까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계승한 게 고려인데 고구려가 세운 나라가 발해야. 근데 발해를 거란이 멸망시켰어.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의 나라를 멸망시켰으니까 너는 금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계승을 시켰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한데 그렇게 안 하셔도 그냥 혼혈 10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광종은 신구 세대 교체. 신구 세대 교체란 아니 지금 여러분 드라마에서 태조 왕건 걸으면 후삼국되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제국의 아침은 이때예요. 아니 광종 때 보니까 태조의 측근들이 왕권을 능가해. 그래서 숙청을 시키는 작업을 하죠. 어떻게? 야 너희 이 개국공신 세력 못 쓰겠다. 그래서 광종 때 과거제도를 실시해서 새로운 능력 있는 자를 등용합니다. 호족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호족들의 사백이 누구냐? 노비야. 노비 중에 일부를 양인으로 풀어줍니다. 노비 안검법. 노비 안검법, 과거제도, 그리고 관료들의 복색을 제정합니다. 즉 등급에 따라서 옷 색깔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아, 노비 안검법, 과거제도, 공복의 제정. 아, 그래서 신고 세대를 교체했구나. 성종 때, 야, 너희들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을 한번 올려봐라. 그랬더니 최성모가 지금 필요한 일 28개가 있습니다. 이게 시무 18조입니다. 혼효 10조, 신고 세대 교체. 그리고 시무 18조. 시무 18조는 유교라는 정치 사상으로 포장되어 있는 정치 사상이다. 그래서 성종 때 모든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성종 때 제도를 마련하는데 중국의 삼성역부를 모방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그렇죠. 발해지요. 독자성이 있었지요. 고려는 이런 당나라와 송나라 제도를 모방해서 이성육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출제자가 노리지요. 서경제도다. 서경은 서쪽의 서울인 평양도 얘기하지만 이 서경은 관리 임면 동의권입니다. 왕이 관료를 임명해도 서경하는 관료가 노하면 관직 못 받습니다. 왕권 견제할 수 있죠. 그래서 서경제도가 제일 중요하다. 왕권의 견제. 그러면 우리가 태조, 광종, 성종을 이어서 제도가 완비가 되고 성종 때 모든 제도를 통해서 문벌귀족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음서와 공음정으로 극소수만 권력을 독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왕실과 혼인을 해야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실은 하나고 이 왕실과 여러 집안들이 중첩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조금 심하게 과장해 보면 이자겸이라고 하는 자는 딸을 덤핑 세일했습니다. 뭐 2명도 주고 3명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2중, 3중으로 사람 관계를 맺어.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요. 18자지 왕. 18자가 왕이 된다. 그럼 여러분 18자가 뭐의 파자지요? 그렇지요. 18자. 아, 이 씨가 왕이 된다.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은 오늘날에 우리가 영광굴비로 유명한데 여러분 영광굴비의 근원이 바로 이자겸입니다. 이자겸이 결국은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요. 왕이 되려고 했는데 반발하는 세력이 많자. 궁궐도 불태워버립니다. 결국은 나중에 자기 부하에게 잡혀서 유배간 곳이 바로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이 영광에 가서 굴비를 바치고 다시 풀려난 사람이 얼마나 맛있던지 풀어줘 버렸어. 그래서 굴비는 비굴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뒤집어 놓은 말입니다. 비굴을 뒤집어 놓은 게 굴비입니다. 이처럼 굴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비굴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이자겸과 밀접하다. 이게 비굴이죠. 그래서 굴비. 이걸 좀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게 굴비. 그런데 결국은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이거 개경이라고 하는 지역은 땅에 덕이 다했다.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묘청이 서경으로 천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지 수도까지 지었어. 그런데 김부식의 반대로 실패로 돌아갔다. 이 묘청이라는 사람이 서경으로 천도했다라면 저 북쪽에 있는 금나라까지 점령을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컸을 텐데 너무 애석하다. 이게 신채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5000년 이래의 최고의 사건. 이게 바로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이다. 이때 묘청이 서경으로 천도했더라면 우리는 서경인 평양을 중심으로 이 서경과 다르지요.
평양을 중심으로 저 북쪽으로 진출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김부식에 의해서 묘청이 진압당한 뒤 문신들이 무신을 무시해. 여러분, 김부식의 넷째 동생이 김돈중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보초 쓰고 있는 무신의 정정부의 수염을 태우지요. 정정부 등 무신들이 사력을 벌이면서 결국은 문신들을 무참히 죽이고 무신이 집권합니다. 이 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람, 최씨 무신 정권입니다. 특히 최씨 무신 정권 중 최우라고 하는 사람은 몽고라고 하는 그 큰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한 사람이야. 그런 뒤에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고 개경으로 왔습니다. 개경으로 오면서 충자가 붙겠죠, 당연히. 그래서 충렬, 충숙, 충의왕 때부터는 몽고의 지배기다. 그런데 이 몽고 지배기 중 서서히 몽고가 약화되고 명나라라고 하는 중국의 나라가 점점 크게 되지요. 그래서 공민왕이 개혁정치를 펴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이때 요사스러운 승려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신돈이지요. 공민왕의 부인이 누굴까요? 노국공주입니다. 그러면 노국공주가 공민왕의 부인이고 신돈을 등용해서 개혁정치를 폈습니다. 그런데 공민왕 다음에 우왕 그리고 창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공양왕이지요. 근데 창왕 때 이성계라는 사람이 유아드 해군으로 실권을 장악했어. 자기가 왕을 해야 되겠어. 이들을 탁 찍어내면 그때는 왕이지만 좀 지나서 힘이 약해지면 자기도 찍힘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수를 썼습니다. 야, 공민왕 다음에 우왕, 창왕이 있는데 이건 노국공주가 낳았지만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야. 왜? 노국공주고 침실에 드나드는 사람은 공민왕 말고 신돈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신돈의 아들 신우, 신창이야, 가짜야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폐가 입진,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우자 그래서 창왕을 신돈의 아들이라고 쫓아내버리고 이전에 있던 왕의 혈통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을 왕위에 올리는 거예요. 누가? 이성계가. 이성계는 킹메이커지요. 왕을 만든 사람이야. 그리고 이성계 부하가 공양왕을 다 호위하니까 자기는 어거지로 왕위를 뺏지 않고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매일 자객을 보내. 이성계 부하가 딱 지키고 침실 옆도 지키고 궁궐을 다 지켜. 12시 바라만 치면 침실로 들어가서 갑자기 보소 쓰던 이성계 쫄개가 목을 딱 밟고 나 이성계가 보내서 왔는데 잘 자시오 하고 가. 그 다음 날은 칼들 자객이 가. 그 다음 날은 또 힘센 자객이 가. 보름 동안에. 그러면 이 왕할 맘 나지 않죠. 누가 보낸지 알죠. 매일 반복학습했으니까. 그래서 전신아들을 모아놓고 내 왕위를 이성계에게 물려주노라. 이성계는 왕위를 뺏었어요? 준 거 받았어요? 준 거 받았지요. 그러니까 역성혁명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이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공민왕 이후 우왕, 창왕을 거치면서 지금 신돈의 아들인지 공민왕의 아들인지는 알 길이 없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실권을 잡고 조선을 건국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기억을 돕죠. 지금 마지막 왕이 공양왕입니다. 시험에 나올 부분 정해졌죠. 혼효 10조, 신고 세대 교체, 심의 18조,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그리고 공민왕 때 개혁정치, 전민 변종 도감을 두고 신돈이 주도를 했다. 결국은 실패하지요. 이게 바로 정치사의 큰 흐름이고 특히 서경은 왕권을 제약하는 제도다. 두 번째, 경제제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토지제도입니다. 전시과지요. 이때 물론 경종 때 시정전시과 나중에 고친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로 갔지만 중요한 것은 전, 토지와 시, 뗄나무 시자입니다. 이 시는 실지 뗄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임야에 있지요. 그래서 뗄나무와 토지를 관료 등급에 따라 준 거예요. 뭐만 주었다? 수조권만 주었다. 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세금을 받아서 국가가 주려면 번거롭지요. 그러니까 세금 받을 땅만 주었다. 그중에 공음전은 문벌 귀족 세력의 바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불교도 우리는
문벌 귀족이 있는 이 시기 숙종 때 천태종,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는 천태종, 그리고 모신 지배기 때 조계종,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는 조계종이 크게 유행했다. 또 하나 여러분, 신분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이 백정입니다. 백정은 도산업자가 아니라 자영 농민이다. 또 하나, 전시대를 통해서 여성들의 지위가 어느 나라보다 높다. 자, 여성 호주제도 있습니다. 조선은 여러분 가부장적 사회지요.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 들어 사는 풍속도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와 함께 사는 가족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높다. 그리고 자녀 균분 상속제다. 여자도 제사를 모실 수 있으니까 양자갈 필요성이 없다. 이처럼 고려시대에 출제자가 노리는 부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여러분 농민들이 몰락하지 않아야 세금 내고 그 세금으로 국가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거죠. 농민을 몰락하는 것을 막아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사회 정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의창,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 붙여받아. 상평창, 물가를 조절해서 농민이 몰락하지 못하도록 해. 동서대비원 치료도 해줘. 해민국 약도 주어. 이처럼 농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 구호 정책이 굉장히 많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정리하면서 세 번째 강의를 마무리합니다.